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총영사관의 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수 영사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LA 총영사관 미국 관세무역 아카데미에 이제 그 라이브 웨비나로서 미국 정부 조달에 대해서 오늘 그 페이스 비영리 단체의 정다혜 컨설턴트님께서 강연해 주실 건데요. 지금 아카데미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12개 그 무역과 관련된 중요한 과목에 대해서 여기 미국 현지의 최고 전문가분들께서 아주 자세히 강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 강의된 녹화 영상을 저희 LH 영상관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이제 편하신 시간에 보시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이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등록 링크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면은 저희가 강의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주위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좀 홍보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시는 이제 라이브 웨비나 영상도 저희가 마친 후에는 녹화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이제 다 보실 수 있게 할 거고요. 또 라이브 웨비나가 또 좋은 점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질문 답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그 강의 중에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면은 우리 강사님이 자세히 답변을 해드릴 거고, 또 무역 아카데미라든가 저희 LA 총영사관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다혜 컨설턴트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 강의 프로그램에서 미국 정부 조달 주제로 강의하게 된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조달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로 미 정부 조달 시장 현황 및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슬라이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먼저 조달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오피서로 일하고 있는 정다혜이고요. 저희 비영리 단체는 아시아 및 환태평양 출신의 이민자 및 그 외 인종 커뮤니티의 취업, 교육, 주거 환경, 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97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제가 속한 비즈니스 사업 개발팀은 또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 카운슬링, 그리고 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 정보 조달 교육 및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냐 하면은 저희는 98% 이상이 정부 펀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스몰 비즈니스 소스 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저희 모든 컨트랙이 거버먼트에서 나오는 컨트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하면 저희 같이 비영리 단체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컨트랙은 LA시에서의 비즈니스 소스 센터로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크랜셔 지역에 있고요. 하나는 다운타운 오피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캘리포니아 거버너 오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원만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 사업 운영자를 위한
리소스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BA 중앙 소기업 중앙회에서 저희가 인증한 비즈니스 융자 관련한 금융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즈니스 융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연방기관인 미국 상무부에서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이게 마이너리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해서 네이션와이드로 한국인도 마이너리티에 포함이 되죠. 마이너리티 비즈니스를 도와주실 수 있는 카운슬링 및 정보 도달 교육 및 정보 도달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방기관에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해요. 먼저 미국 정보 조달 시장 현황, 그리고 미국 정보 조달 시장 규모, 다음은 미국 정보 조달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연방, 주, 카운티 및 시 정보 조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마지막에 Q&A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본인 회사에 관련돼서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시장 규모는 미국의 재정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6천억 달러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시장 현황에 관련한 자료는 제가 코트락 미국 공공조달 지출 전략 보고서를 보고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조달 유형별로는 작년에 조달 규모 기준으로는 서비스가 약 50%, 물품이 42%, R&D가 8%였다고 합니다. R&D라고 하면은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과학 및 기술 제품에 R&D가 포함이 되는데요. 예로는 소량으로 제조되는 첨단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특한 장비를 사용한 과학 및 생산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계측, 인증 및 정보기술 분야의 서비스 등이 R&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년에는 미 연방 지출이 약 4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07년에서 201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대공황 이후에 2009년의 증가폭보다 거의 2배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9년에 대공황 이후의 증가폭과 여기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증가폭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야말로 증가폭이 모두 조달에 사용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 지출 금액이 증감해 조달에서의 증가폭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종속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달 규모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다음은 미국 국제 무역에 관련해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9.5%가 감소했다고 해요. 상품 수입은
1,661억 달러, 서비스는 1,301억 달러가 감소되었고요. 이러한 감소된 부분에서 상품에서의 수입 감소는 자동차, 부품 및 엔진, 산업 공급 및 자재, 자본재를 감소를 반영이 되고요. 서비스 수익 감소는 여행과 운송 감소를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떠한 서비스랑 상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이 되어 조달이 되어오고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주로 서비스에서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서비스 및 유지 보수 및 수리 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보험,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와 같이 정부 상품 및 서비스들이 등이 서비스 상품에 포함이 되고요. 상품으로는 식품 및 배수도 있고 사료 및 음료, 산업용품, 자본재, 자동차, 의약품, 의료 및 수술도구 장비 등을 소비재 기타 상품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수입된다고 합니다. 회계연도 2020년 수입이 돼서 조달에 참여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회계연도 2020년 기준 탑10 조달 품목별 조달 규모를 살펴보면은 상품에서의 의료기기 및 수술 장비 품목이 2019년도에는 24위였던 것이 2020년도에는 10위로 급부상하였는데요. 이는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및 의료용품이 긴급 조달되었기 때문에 증가폭이 24위였던 것이 10위로 급부상에 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설명이 됩니다. 다음은 연방정부 주요 부처별 조달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기준 국방부가 1,739억 달러로 전체 조달 시장 중 61.19%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보건복지부 6.66%, 에너지부 5.89%, 보훈부 5.5% 등의 순으로 전체 조달 시장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 발병 직전인 2019년도에 비해 발병 후인 2020년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조달이 급상승됐다는 것 볼 수 있고요. 주로 국방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보훈부, 나사, 국토보안부, GSA, 국무부, 법무부, 교통부 순으로 연방부처별 조달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 대선 이후 연방정부의 조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도 미국산 우대, 외국산의 제한, 특히 중국산 금지 등의 정책이 더욱 강화가 되었는데요. 2019년 트럼프 정부에서 코로나 발병에 따라서 외국산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외 계약 이행지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유입이 금지나 급증하는 수요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하루 물류량이 유입 조정 등이 발생하면서 좀 해외 기업의 지금 미국 내 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고 하면은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때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공약하면서 임기 4년간 정부 물품 구매액을 4억 달러로 늘리고 5G 통신, 인공지능, 전기차 등의 첨단 기술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에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 아메리칸 액트에 적용되지 않은 예외 사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외 사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꼭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만 구매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적용되지 않은 예외 사유로는 미국 외에 사용되는 제품인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 없는 제품이겠죠. 미국에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 국내산 제품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경우, 그리고 상용 물품에 해당하는 정보 기술 및 재판매를 위해서 특별히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 행정명령에 꼭 예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은 시장 조사가 필요하겠죠. 어떤 연방기관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을지, 얼마의 수량과 규모로 구매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벤더에게 더 우선권을 주었는지, 나의 경쟁업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현재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만료 예정인 계약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 회사의 상품 서비스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릴 건지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될 텐데요. 목표 시장 분석을 활용하고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통계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의 계약 정보 수집 및 경쟁사의 계약 정보를 수집해서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두 번째 어떤 벤더에게 더 우선권을 주었는지라고 했는데 우선권이라고 했을 때 정부 조달에서는 셋어사이드 프로그램 이라고 해요. 셋어사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할당 제도라고 해서 정부 조달 중에서 적정한 비율을 소기업에게 할당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어떤 기관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그 기관이 어떤 형식으로 퍼체싱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텐데 그 조사 중에서 어떤 형식의 셀러에게 많이 프레퍼런스로 구매를 하는지를 보시면은 어떻게 조달 시장을 접목할지에 대해서도 본인의 방향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권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조달 시장 조사에서 어떤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또한 이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면서 통계를 보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바이어가 얼마의 금액으로 낙찰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는데요. 먼저 usaspending.gov 이거는 미국 전체 재정 데이터 시스템 웹사이트예요. 연방 정부가 매년 무슨 일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얼마까지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3,500불을 초과하는 모든 정부 거래, 연방 펀드에서 주로 얼만큼 가고 이러한 3,500불을 초과하는 모든 정부 거래 데이터가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A Fact, 두 번째는 USA Facts.org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정부 데이터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인데요. 연방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정부 지출 및 어떠한 역량에 대해서 정보를 퍼블릭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그래프랑 차트를 되게 쉽게 되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과 같이 보여줘가지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들어가서 어떠한 현황인지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SAM.gov이라고 해서 미국 연방 조달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SAM.gov은 그러니까 미 연방 조달에 관련한 모든 데이터 및 조달 현황 그리고 조달 계약 업로드 및 이런 모든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이 SAM.gov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에는 별도로 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이라고 CCR 미 연방정부 벤더 등록 웹사이트가 따로 있었고 또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 사이트가 따로 있었어요. 이 두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면서 연방정부 소속기관의 모든 조달 정보를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SAM.gov으로 통해서 미 연방 조달 포털 사이트인 SAM.gov을 통해서 조달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 연방정부 입찰자로 벤더 등록 및 낙찰된 벤더 그리고 회사 정보 및 낙찰된 계약 및 또 관련 수정사항에 대해서 모든 자세한 정보가 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연방정부 조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SAM.gov에 되게 자주 들어가시고 연구하시고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FAR, 연방 조달 규정 사이트입니다. 연방기관의 물품, 용역, 조달, 공사 조달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규제 사항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미국 시장 조사하면서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내 회사가 법률적 규제 사항에 잘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확실히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럴 때는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키워드 몇 가지를 이렇게 치시면은 금방 쉽게 이 사이트에서 답변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GSA e-library 웹사이트인데요. GSA라고 하면은 GSA는 연방조달청이고요. 연방조달청에서 GSA 스케줄이라는 일반 조달 계약과 형식과는 조금 다른 GSA 스케줄 계약이 있어요. 연방조달청에 좀 일반 조달 형식과 조금 다른 계약인데요. 어떤 계약이냐면은 특정 상용 물품과 서비스 품목을 취급하면서 이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물품과 서비스를 일정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컨트랙이에요. 이러한 GSA 스케줄 계약은 이 GSA e-library 그 정보 및 경제 데이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아무래도 상품 모든 기관에서 나오는 일일이 정부 계약의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심사를 거치고 이런 과정이 나는 버겁다 그러신 분들은 GSA의 정부 도달청에 GSA 스케줄 벤더로 등록을 따로 하셔서 나는 그냥 간편하게 일정 기간 동안 좋은 가격으로 그냥 내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그냥 똑같이 픽스된 가격으로 그냥 판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SA 스케줄 계약의 전략 부분을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네, 그만큼 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GSA 벤더가 되는 거는 정부 조달청에 어프로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일반 벤더 등록하는 거랑은 조금 더 복잡하고 벤더가 되기까지 약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러한 계약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아시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조사를 하시고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되면 내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미리 컬렉해서 이 벤더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SA 어드밴티지. GSA 계약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약 당시에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량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GSA 벤더가 된다는 말은 내 상품을 경쟁력인 가격으로 이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제공하겠다라는 계약이고요. 그거는 기관에서는 얼마치를 구매하겠다, 얼마의 양으로 구매하겠다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계약과 조금 다르다는 말은 입찰 참가를 하기 위해서 매 건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입찰 제안서, 및 프로포즈를 작성해야 되지만 GSA 스케줄인 경우에는 한 번의 제출로 상당 기간 동안 동일 품목의 구매에 대해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GSA 어드밴티지라고 해서요. 이것 또한 조달청 온라인 쇼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조달 계약은 대부분은 샘닷컴에서 이루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GSA 스케줄 계약은 GSA 벤더로 또 어프로브가 돼야 되는 케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GSA 스케줄 벤더가 되었으면은 GSA 어드밴티지라는 조달청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있어요. GSA 스케줄 프로그램 등재된 벤더 업체의 제품 및 모든 서비스를 모든 연방 정부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이 사이트 통해서 검색을 하고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 온라인 쇼핑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세일 쿼리 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물건을 얼만큼 사겠다라는 스케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하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걸로 참고를 하시면 되는 좋은 사이트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예상되는 연방 계약 기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해주는 Forecast of Contract Opportunity라 해서 fbf.gov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업체가 벤더가 프로세스 초기에 잠재적인 주요 계약 기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인데 앞으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겠다 미리 공지할 수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페더럴에서는 이렇게 퍼블릭으로 공유하고 정확한 버짓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많은 이렇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주정부에서나 그리고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전체 조달 자료는 따로 정리한 웹사이트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페더럴처럼 자세히
자세히 기입이 된 사이트, 공유를 된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정부에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내가 조달을 하고 싶다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각 기관별 애뉴얼 에어 리포트를 참고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냐? 먼저 내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 분류 코드 번호를 알고 있으셔야 해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 분류 코드라고 하면은 NAICS 코드라 해서 NAICS 그리고 PSG 코드라고 해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NAICS 코드는 주로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드 번호고요. 그리고 PSG 코드는 그 어떻게 납품을 할 건지에 대한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내 회사는 에 관련해서 어떤 물건의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를 코드로 표현하는 건데 아래 census.gov/NAICS 코드, NAICS로 들어가시면은 키워드를 통해서 그 코드 번호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회사당 한 NAICS 코드가 있는 게 아니고 상품 분류 코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회사에 관련된 코드 번호를 최대한 많이 알고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코드 번호를 저는 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NAICS 코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 개별 기업 인식 코드라고 해서 던즈 넘버를 받으셔야 해요. 개별 인식 코드 던즈 넘버는 그냥 서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넘버가 아니고 DMB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넘버를 따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한 기업별 개별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케이지 넘버 또한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케이지 넘버라고 하면은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5자리 아이디 번호로 이거는 주로 국공부에서 할당하는 넘버예요. 이거는 필수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계약에 따라서 어떤 기관에 일을 하냐에 따라서 해지 코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력서와 같은 capability statement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 회사별로 뭐 브로셔 같은 것들이나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품에 아니면 서비스에 관련된 브로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지만 미국 조달에 대해 관해서는 capability statement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내가 기관에서 내가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공지가 올라오면은 회사에서 내 회사 정보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서비스와 상품을 납품할 수 있고 이런 걸 자세하게 기입을 할 수 있는데 한 페이지에 딱 정리할 수 있는 capability statement을 요구하는 구매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시 회사의 이력서와 같은 capability statement을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저는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회사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최신 정보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회사 구조, 인사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당연히 영문으로는 필수로 기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구매 담당자분들은 회사 웹사이트도 계약을 맺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회사 웹사이트가 있으면 회사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보기 때문에 수시로 정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있다고 했지만 관리를 많이 못하셔서 뭐 아웃데이트된 내용들도 많고, 아니면은 처음에 웹사이트를 만들 때 도메인이랑 호스팅 서버를 구매하셨는데 이거는 한 번 구매로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도메인이나 호스팅 서버는 뭐 매달 내는 결제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는 결제 시스템이 있을 텐데 리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리뉴를 안 하는 걸 모르시고 처음에 결제했으니까 이제 내 거, 도메인은 내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리뉴를 꼭 하셔야 되는데, 그 리뉴를 위해서 뭐 다시 잊지 않으시려면은 저는 도메인 호스팅 서버는 꼭 자동 결제로 설정을 해놓으신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좋은 capability statement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실제로 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capability statement인데요. 형식이나 디자인적으로도 잘 보이고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려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보시면 상단에는 회사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이렇게 회사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있고, 두 가지 지역에서 운영이 된다는 걸 간략하게 볼 수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다른 회사보다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콜 컴피턴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했었다라는 거, past performance, 그리고 그 featured clients, 그리고 내가 이 클라이언트와 거래를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날시스 코드, 그리고 단수 넘버, 케이스 넘버 모두 다 여기 표기되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로고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 회사는 중소기업 청에서 ALAS로 서티파이 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로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Socially Disadvantaged Veterans on Small Business라고 해가지고 퇴업 군인들에게 주는 인증 마크예요. 이것도 이 회사는 인증이 되어서 이 로고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조달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거를 내밀 수 있는 레즈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일단은 글을 읽기 전에 이 오른쪽에 뭐 볼트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회사는 왠지 이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올렸다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도 만약에 서비스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 서비스에 대한 관련 비슷한 사진 같은 것도 올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좋은 캐퍼빌리티 스테이트먼트는 짧고 간결하게 회사 소개가 되어야 되고요. 회사 정보 그리고 사업적 코드 번호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point of contact 담당자, 제너럴 라인보다는 조달에서는 조달 담당자분들께서 언제 연락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point of contact 담당자분들의 연락처를 꼭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core competency differentiators and past and current performance, 그리고 feature client, reference, 그리고 certification related logos,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관련된 사진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좋은 capability statement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조달 구매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긴 내용의 설명보다는 이걸 하나의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쉽게 조달 구매자분들이 내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웹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회사 웹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capability statement을 일렉트릭 파일로 웹사이트에도 같이 업로드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 일렉트릭 회사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옵션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미국 정부 조달 공급자로서 벤더 등록금이 어떻게 계약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 미리 드렸었던 것처럼 사업 인식 번호를 먼저 획득을 하시고, 그리고 각 정부별로, 정부별이라고 하면은 연방 정부의 조달 포털이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주정부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텍사스 주별로 조달에 필요한 공지 같은 걸 올리는 벤더 포털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방주, 카운티, 시, 각 시도 각 시별로 따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벤더 포털 사이트에 회사를 내가 이러한 회사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를 프로필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나 카운티에서 우선으로 지향하는, 우선으로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서 스몰 비즈니스거나 마이너리티 온 비즈니스이거나 아니면 로컬 비즈니스에서 카운티나 시에는 이왕이면은 우리 카운티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우리 카운티 로컬에 위치한 비즈니스에게 계약을 주고 싶다라는 경우의 계약들도 있어요. 그런 걸 인증을 미리 받아놓고 내가 이런 너희 카운티 안에 있는 certified 된 비즈니스라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인증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이 각 포털 사이트에 이미 회사가 등록됐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회사와 관련된 입찰을 서치를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입찰 공고가 나와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 입찰 공고 안에서 이제 어떠한 입찰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입찰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 회사가 이만한 프로젝트에 충분히 이만한 규모라고 하면은 이만한 상품 같은 경우는 퀀티티 구매 개수겠죠. 상품 납품 개수겠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만한 기간에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내 회사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포인트 오브 컨택 담당자 분들께 각 입찰에는 구매 담당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랑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가능할 수 있게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이 입찰에 관심이 있다, 리스폰드를 그리고 해주셔야 되고, 그 리스폰드 한 거에 대해서 심사 및 대면 심사를 하고요. 근데 모든 계약이 다 똑같지가 않고 공고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또 대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원하는 방향이나 좀 더 요청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인지에 따라서 아마 보시는 입찰 공고나 입찰 내용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그러니까 기관의 구매자분들이 이 지원한 회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해서
한 번 더 이 회사가 계약 이행 능력이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청에서 이 회사를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이게 Certificate of Competency라고 해요. 이거를 만약에 의문이 돼서 SBA 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지원한 회사는 Certificate of Competency Certification을 SBA한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이 발급을 받았다고 하면은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미 정부 조달은 계약하자마자 바로 벤더에게 먼저 돈을 지불을 미리 업프런트로 주진 않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면 어느 날짜까지 얼마의 양으로 상품을 조달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라면은 그게 다 이루어져야지 컴플리트 돼야지 다 딜리버리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페이먼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딜리버리까지 서비스나 상품이 딜리버리 되고 나서 약 30일에서 60일까지는 30일에서 60일 이후에 대금이 수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달의 계약을 맺기 전에 그 딜리버리까지 지원하는 벤더가 이만큼 운영 자금이 충분히 서포트가 되는지에 대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고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계약된 금액은 미리 받을 수 없다. 계약이 끝난 후 한참 뒤에 받는다라는 거를 미리 명시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입찰 계약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라는 의문도 있으실 텐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입찰 계약의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는 Firm Fixed Price Contract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계약 중에 하나이고요. 예상되는 작업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은 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해당 추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아무래도 기관에 퍼체싱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계약이라고 편한 계약이겠죠. 다음으로는 Fixed Price Incentive Fee Contract이라고 해서 고정 가격 인센티브 요금 계약이라고 한국말로는 제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약간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계약이에요.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계약을 통해서 판매자는 특정 지표가 충족될 때 더 높은 성과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고요. 이거는 미리 설명하고 동의하에 진행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비용이나 일정이나 기술적 부분에서 높은 성과가 있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라는 계약이고요. 세 번째로는 Other Fixed Price Contracts Economic Price Adjustment Incentive Types라고 해요. 이름이 좀 길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는 FPEPA 계약인데요. 이거는 특정 상황에서 가격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약이에요. 특정 상황이라고 하면은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변동이 있을 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요. 가격 인상은
가격 상한선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합리적이고 양 당사자 간의 어느 정도의 동의는 필요한 계약입니다. 판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변동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클라이언트 분이 미국 연방정부에 꾸준히 마스크나 그 세니타이저를 납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또 최근에 그 물류 운송 부분 비용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판매자분께서 운송 자금이 갑자기 $10,000이 추가로 이분이 물건 갖고 오기 위해서 $10,000이 추가로 그게 생기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 아무리 납품을 하더라도 그분에는 $10,000은 러스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 담당자분이랑 이러한 상황이다. 지금 물류비가 너무 올랐다. 그렇다고 이게 아예 안 되는 이미 계약이 firm fixed price로 계약이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구매 담당자분이랑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러한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변동이 가능하겠냐라고 구매 담당자분께 한 번은 어필을 해보시고 조언을 해보실 수는 있기에 이렇게 다양한 컨트랙 입찰 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indefinite delivery, indefinite quantity contract인데요. IDIQ contract라고 쉽게 부르는데 이거는 정해진 시간 동안 무한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GSA가 조달청이 지정된 최소값 이상으로 정부가 계약 기간 동안 요구할 공급 또는 서비스에 정확한 수량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건데요. IDIQ는 계약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제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계약이에요. IDIQ 계약은 서비스 부분에서는 서비스 계약 또는 건축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데요. 계약 채택은 일반적으로 기본 연도 및 옵션 연도에 대해서 제공이 돼요. 예를 들면은 기본 연도 2021년도에서 2025년도에 4년간 계약 프로젝트 내에 얼만큼 물건을 구매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2 밀리언 버짓이 있어. 이거를 이수해 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 라는 IDIQ 컨트랙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5년 내에 언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컨스트럭션 관련한 IDIQ 컨트랙이라고 하면 컨스트럭션 관련한 일을 케이퍼블 할 수 있는 회사가 비드를 해서 됐다. 그러면은 4년 내에 컨스트럭션 관련한 비드가 나오면은 이 회사에게 이 버짓을 다 쓸 때까지 이 회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구매자 입장에서도 편리한 계약이고요.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언제 필요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그래도 4년 내에 2 밀리언의 금액을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인슈런스 같은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품 납품 주문은 최소 및 최대 수량 기본 계약의 단위수로 지정이 되고요. 서비스 및 작업 주문은 달러 가치로 지정이 돼요. 다섯 번째로는 Multiple Hours Schedule, Mass Contract 또는 GSA 스케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반 입찰 계약과는 조금 다르게 정부 조달청의 또 다른 계약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물품과 서비스를 일정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GSA 어드밴티지 이거는 아까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GSA 스케줄 프로그램에 등재된 벤더 업체의 제품 및 서비스를 모든 연방기관들이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등록된 회사라면은 언제 이제 구매 담당자분들이 거기 GSA 어드밴티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상품을 구매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오픈 마켓 안에 내 상품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컨트랙으로는 이건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이거는 금액에 따른 입찰하는 금액에 따른 컨트랙 종류가 좀 더 간략한 방법으로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이거는 긴 입찰 검토 및 응답 프로세스와 관련된 관리 비용을 해결하고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인데요. 구매 비용 한도 미만의 경우에 간소화된 절차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이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한 가지는 마이크로 퍼체스 트래시홀드 계약이라고 해요. MPT 계약. 이거는 만불 이하의, 그러니까 국방부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만불 이하의 계약을 맺는 경우는 마이크로 퍼체스 트래시홀드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 기관은 최대 5만 불, 5천 불, 그러니까 5천 불 이하의 계약을 MPT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은 말 그대로 경쟁적인 견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소매 결제 또 소매 계약을 하는 건데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직접 이뤄질 수 있는 계약입니다. 상품은 최대 5,000불, 최대 만불, 그러니까 까지 한도가 있고요. 서비스에서는 2,500불 이하일 경우 마이크로 MPT 계약이 되고요. 건설에서는 2,000불 이하의 계약을 MPT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계약에 대한 결제는 뭐 인보이스를 제공해서 그거를 결제 시스템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 승인된 정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신용카드가 있어요. Government Contract Card라고 해서 크레딧 카드처럼 생긴 카드인데 각 구매 담당자에게는 서로 다른 한도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로 바로 직접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프로세스나 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령까지 모든 것들이 되게 간단하고 간략하게 진행되는 계약이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라고 해서 만불은 이상이지만 최대 25만 불까지의 계약일 경우는 SAT 계약이라고 해서 MPT 계약보다는 약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겠죠.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만큼. 뭐 추가 요소라고 하면은 뭐 최소 3명의 비슷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보고 최고의 가치로 또는 구매가 가능한 계약인데요. 주로 스몰 비즈니스랑 이제 MPT 계약이나 ST 계약은 처음 조달을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직은 1밀리언 정도의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스케일이 아직 작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MPT나 SAT 계약이 이분들에게는 처음 조달 시장에 입문하기에는 좋은 컨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SAT 같은 계약은 원래 최소 한도 금액이 15만 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구호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 25만 불로 인상이 된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25만 불이라는 거는 아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Government Purchase Card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카드이고요. 구매 담당자에 따라서 구매 주문 한도 아니면 당국에 따라서 이 카드 한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3,000불, 어떤 분은 25만 불, 그리고 10만 불 이렇게가 있고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된 상품만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를 통해서 정부기관은 연구 상황을 빨리 충족할 수 있고 급한 구호 물자 같은 경우는 빨리 구매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넣었어요. 미국은 조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용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약어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약어를 여기 리스팅했는데요. 보시면은 SB, SDB, WOSB, EDWOSB 이런 거는 정부에서 우선권으로 주는 서티피케이션의 이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서티피케이션 약자에 대해서 SB에서 합정까지는 서티피케이션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회사가 어떤 서티피케이션에 해당이 되는지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조달 계약에 이행하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RFQ, IFB, RFP, Bid, Solicitation, Advertising, RFI, Source Source, 그리고 Sole Source, RFQ, RFSQ 이런 같이 약어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RFQ, Request for Quotation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 요청을 간략하게 줄인 약어예요. RFQ라는 경우는 구매를 하기 위해서 먼저 쿼테이션을 받고 싶다. 예산 견적을 알아야지 나중에 공고를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equest for Quotation 이러한 요청을 할 때가 있고요. Request for Bid, 입찰 초청서, 그리고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 Bid, Solicitation, 그리고 Advertising. 어떤 기관은 bid라고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관은 Solicitation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caltrans, 캘리포니아 트랜스포테이션 디파트먼트는 캘리포니아 주 교통부는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지향하는 단어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미리 이러한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라는 걸 아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사전 정보 요청, 그리고 source or pre-solicitation이라고 해서 계약 공고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 공고를 올릴 예정이라는 미리 노리스를 주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똑같이 쌤닷컴 아까 제가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일반 조달 계약은 쌤닷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 보시면은 seed contract opportunities라고 해서 어떠한 조달 입찰 공고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서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은 pre-solicitation source 공고가 올라와요. 앞으로 이러한 공고가 올라올 거다라는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걸로 통해서 미리 시장 조사를 수행해서 특정 기관 요구사항에 관심이 있고 지원할 리소스가 있는 가능한 이렇게 공고를 올리는 이유가 바이어 입장에서는 나 이런 거 공고할 거야.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 줘라는 걸 알리는 공고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그 공고를 보고 업체가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구매 담당자분께 나 이 컨트랙 관심 있어. 라는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거 프리솔리티세이션의 소스 컨트랙을 먼저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왜냐면 벤더 포털에 벤더로 등록한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벤더로 등록되었다고 무조건 계약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업체들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어필을 하려면 이런 앞으로 나오는 공고에 대해서 나 왠지 공고에 우리 회사가 충분한 재량이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좋은 참고로 보시면서 어떤 공고가 있는지 어떤 계약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le source라고 해서 단독 소싱인데요.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나서 정부기관이 이 업체가 다른 경쟁 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또 다른 회사랑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을 때에 이렇게 솔소싱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고 이게 대략적으로 정부 계약을 맺었을 공고가 올라왔을 때 이런 단어들을 아시면은 아마 쉽게 올라오는 공고들이 어떤 형식으로 지금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입찰 경쟁에서의 혜택. 아까 제가 우선권이라고 했죠. 중소기업 할당 제도라고 해서 정부 조달 중 책정한 비율을 소기업에게 할당하는 제도인데요. 셋어사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규모 비즈니스가 연방 조달 기회에 좀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연방 기관에는 어떠한 서티피케이션이 있는지 Small Business Certification, Small Disadvantage Business Certification, ALA Certification, Woman-Owned Small Business Certification, 협조한 Small Business Certification, 그리고 Service Disabled Veteran Owned Small Business Certification 있어요. 연방정부 외에도 주정부, 공기업 또는 사기업 등의 각자 소규모 비즈니스 우선 프로그램이 있지만 선호하는 서티피케이션이 다르고 그 서티피케이션을 인증하는 기관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미 SP 서티피케이션 있는데 이게 있다고 주정부나 LAC 정부에 이거를 들이대밀어도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서티피케이션이 이 기관에 알아주는 서티피케이션인지 아닌지 미리 비딩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그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지향하는 서티피케이션을 따로 따셔야 되고요. 모든 서티피케이션은 무료로 진행이 돼요. 어떤 곳은
어떤 거는 어떤 기관에서는 이 서티피케이션 따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거는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서티피케이션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연방정부는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시정부 먼저 조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나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SB, SDB, WSB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여성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WSB는 그렇겠죠. 근데 허브존 스몰 비즈니스는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화합존이라고 하는 거는 the 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비즈니스 구역, 도시 및 농촌 지역 사회에 소규모 비즈니스가 연방 조달 기회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 회사가 지금 이거는 회사의 기준으로 회사의 위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 회사가 지금 있는 위치가 허브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중소기업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 맵을 보시고 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는 스몰 비즈니스다 하시는 분들은 허브존 서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디세이블 베테랑 온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태역 군인들, 상위 태역 군인들에게 주는 서티피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연방정부에서는 제가 이제는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연방 외 주, 카운티 및 시정부 조달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방 외에도 주, 카운티 및 시정부 각별로 조달 공고를 올리고 벤더 등록도 하고 하는 각자의 포털 사이트들이 각각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찾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이트가 정말 맞는 건지 여기서만 있으면 다 모든 공고를 볼 수 있는 건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향 잡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주별로 카운티별로 지향하는 프레퍼런스가 또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서티피케이션의 제공하는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 다르고 또 그 서티피케이션을 따려면은 어떠한 섭 다큐멘트를 제공해야 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달 참여할 때 저 다 보고 싶어요. 저 연방이나 주나 카운티나 시에서 내 물건을 다 납품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다 등록할래요. 하시는데 그냥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회사 프로파일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 회사별로 갖고 있는 서티피케이션은 다 취득을 하셔야 되고 프로세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연방주, 카운티, 시 정부 포털 사이트에 제가 레지스터 하라고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일단은 카운티 레벨 먼저 제가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플랜을 미리 짜셔야 돼요. 그 카운티에서 나는 어떤 교통국에 먼저 좀 집중적으로 비드를 하고 싶다. 아니면 주 교통국에 좀 더 집중적으로 조달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계획을 맞춰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별로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진행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저랑 상담을 통해서 좀 방향을 잡거나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방정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 모든 연방정부의 조달의 인포메이션은 이 쌤닷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내 회사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서티피케이션도 어떨 때는 미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서티피케이션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인증서를 받으시고, 쌤닷컴의 벤더 포털에 등록을 하실 때, 업체 등록을 하실 때 내 회사는 이러한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업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아까 제가 다른 형식의 계약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GS 스케줄. GS 스케줄 관련한 벤더 등록은 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조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쌤닷컴을 보시고 동향을 보시고 이러이러한 것들 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없고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곳은 쌤닷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GS 스케줄 계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GS 스케줄만의 또 다른 계약 지향하는 그 프로세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샌닷컴에 벤더 등록하는 거랑 SBA 벤더로 등록하는 거는 조금 다른 방식이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닷컴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은 어떤 컨트랙 오퍼튜니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전 컨트랙은 어떻게 맺었는지 컨트랙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페더럴 레벨에서 어떠한 디파트먼트가 있고 그 디파트먼트, 섭 디파트먼트가 있고 이러한 페더럴 하이라키를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전방부에 관련한 조달은 이 쌤닷컴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이미지를 보여드렸어요. 쌤닷컴은 말 그대로 연방기관의 조달 통합 시스템, 그리고 회사 벤더 등록하는 사이트다. 그리고 왜 벤더로 등록해야 되냐, 회사 프로필을 왜 등록해야 되냐, 그거는 당연히 구매 담당자 분께서도 이러한 프로젝트 공지를 올릴 건데 어떠한 회사가 이 계약에 입찰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설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부랑 직접 계약을 맺은 프라임 벤더가 프라임 벤더라고 하면은 70만 불 이상의 또는 컨스트럭션에서는 1.5 밀리언 이상의 큰 계약을 따는 회사들은 프라임 벤더라고 해요. 프라임 벤더는 큰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필수로 프라임 벤더는 70만 불 이상이거나 1.5 밀리언 이상의 컨트랙을 딴 컨스트럭션에서는 1.5 밀리언 이상의 컨트랙을 딴 회사들에게는 필수로 서브 컨트랙팅 플랜이라는 걸 함께 제공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 회사에서만 모든 걸 이 컨트랙을 다 따는 걸 독점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서브 컨트랙트 때 또 일을 줄 건지에 대한 플랜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 벤더는 무조건 서브 컨트랙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라임 벤더도 서브 컨트랙터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서치할 수 있는 회사 등록함으로써 이제 어떤 회사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프라임 벤더가 또는 구매 담당자가 특정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고, 만약에 정부기관에서 이 프로젝트는 스몰 비즈니스에게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스몰 비즈니스에게 주고 싶으면 어떤 스몰 비즈니스에 있는지를 또 찾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가 있고요. 판매자, 그러니까 벤더 입장에서는 벤더로 등록하면서 내 회사가 어떤 계약에 맞을지를 서치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될 수 있고, 그 공고에 대한 상세한 자료, 그리고 그거 공고에 대해 point of contact, 그 구매 담당자분의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조달 관련한 모든 것들이 한 포털 사이트 통합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우선권이라 해서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했는데요. 각 정부 기관별로 연방정부 조달에 몇 퍼센트는 스몰 비즈니스한테 줘야 된다. 취약계층에게 줘야 된다. 미 연방정부 구매 담당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스몰 비즈니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 서티피케이션 볼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연방정부는 올해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23%, 스몰 디스어드밴티지 비즈니스에는 5%, 그리고 A-rate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A-rate 비즈니스에게는 5%, 그리고 워먼 온 비즈니스에게는 5%, 그리고 하업존에 위치한 비즈니스에게는 3%를 줘야 된다는 목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희 같이 마이너리티거나 스몰 비즈니스이거나 상위 퇴역 군인인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서티피케이션의 우선권에 대해서 혜택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컨트랙을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큰 사기업에 이랑 경쟁할 필요 없이 스몰 비즈니스 위한 컨트랙이 나왔다면 제가 스몰 비즈니스면 스몰 비즈니스 컨트랙에 대해 위주로 찾아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 기관별로 연방정부에서는 이러한 골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모든 법적 구조의 영리 기업이어야 하고요.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운영을 하셔야 되고,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small disadvantage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socially disadvantage, 사회적 약자, 인종 또는 민족적 편견을 가졌거나 사회의 문화적 편견, 그리고 개인의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그룹의 구성원, 예를 들어서 흑인, 아시안, 아태계 인종이 이에 포함되고요. 사회적 약자이거나 민족적으로 아니면 economically disadvantaged, 경제적으로 약자이신 분, 약자에 해당하는 스몰 비즈니스라면은 이에 해당이 됩니다. economic disadvantage, 경제적 약자라고 했을 때 그 기준표는 중소기업청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회사의 그 서비스나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별로 그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SB 그 스탠다드 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내 회사의 기준은 여기고 그 아래면은 스몰 비즈니스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A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프로큐먼트 서티피케이션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서티피케이션으로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취득을 하지 못해요. 프로그램 기간은 9년 기한이 있고요. 이 ALA 서티피케이션으로 이 한 계약에 단독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조달 체결 금액이 제조업에서는 최대 7.5 밀리언까지, 그 외의 사업체는 4.5까지 가능하고요. 이러한 큰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 ALA 서티피케이션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5년이 걸린다고 하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1년은 평생 단 한 번밖에 취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회사가 이만큼 4.5까지 조달 체결이 가능한 규모가 됐을 때 저는 그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면 미리 아시고 어떤 것 프로세스가 있는지 미리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woman owned business, 이거는 모든 당연히 스몰 비즈니스 기준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미국 시민인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를 소유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께서 51% 이상의 소유하고 통제하시는 여성분이 직접 운영도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오퍼레이션이나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economically disadvantage라고 하면은 여성 오너이지만 개인 순 자산이 75만 불 미만이어야 되고 최근 3년 평균 총소득이 35만 불 이하, 개인 자산이 6 밀리언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에 대한 정보는 사이트나 sam.com이나 SBA 사이트에서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이해하시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체의 위치가 사업존 안에 위치해야 되고 미국 시민권이 갖고 있는 미국 시민이 최소 51%를 소유해야 되고 회사의 위치뿐만 아니라 직원의 35% 이상이 사업존에 거주를 또 해야 돼요. 이러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또 사업존만의 또 베네핏이 3%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내 회사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 직원이 35% 이상이 사업존에 거주하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Service Disabled Veterans Owned Business 같은 경우는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이 서티피케이션을 인증을 하고 내어주거든요. 이 서티피케이션은 최소 한 명 이상의 제한 군인이거나 상위 퇴역 군인이 51% 이상을 이 회사 지분을 소유하여야 되고 그 외에 더 다른 디테일한 레귤레이션은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제가 위치한 곳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스테이트나 시는 주로 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시리에 기반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다른 주에 위치하시거나 다른 주의 조달을 기회를 좀 찾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캘리포니아만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주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주하는 조달 케이스는 모두 여기 califcalifornia.gov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의 벤더로 따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주정부가 지향하는 서티피케이션에 퀄리파이가 된다. 그러면 그 서티피케이션을 따시면 되시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컨트랙팅 콜은 전체 조달에서 25%는 스몰 비즈니스에게 주겠다. 그리고 3%는 디세블 베테랑스 상위 퇴역 군인한테 주겠다. 그리고 12.5%는
diversity business, 그러니까 minority,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비즈니스에게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나 상태역 군인의 베네핏은 주정부에서의 베네핏은 만약에 스몰 비즈니스이거나 태역군인 비즈니스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안 넘어가겠네요. 이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주정부 벤더 포털 사이트예요. eProcureCalifornia.gov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스타일 서치를 통해서 클릭하시면은 주정부에 나와 있는 현재 조달 공고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주정부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전체 조달의 25%는 스몰 비즈니스에게 주겠다. 3%는 상위 타협 군인에게 주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빅 프레퍼런스가 있어요. 빅 프레퍼런스라고 하면은 스몰 비즈니스가 아닌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인 기업과 두 가지를 조달에 있어서 여러 업체들이 비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스몰 비즈니스가 만약에 스몰 비즈니스 아닌 비즈니스와 마지막으로 탑2 라인에 들었어요. 그래서 구매 담당자분께서 고민을 할 때 만약에 똑같은 가격으로 어퍼를 내었는데 두 회사가 A라는 회사는 스몰 비즈니스이고 B라는 회사는 스몰 비즈니스보다는 큰 규모의 회사예요. 그리고 C라는 컨트랙에 지금 공고를 올렸는데 C라는 컨트랙에 둘 다 똑같은 버짓으로 프로포즈를 제안서를 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히스토리가 좀 더 많고 둘 다 검토했을 때 한 회사는 스몰 비즈니스이지만 어쨌든 경험이 똑같이 충분히 있고 두 회사 다 이 계약을 잘 이행할 것 같은데 고민일 때 이럴 때는 구매 담당자 분께서는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5% 비프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5% 엑스트라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가 스몰 비즈니스 아닌 회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주정부에는 이러한 비프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 카운티 정부에서도 LA 카운티별로 카운티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조달을 이 캐시미어라는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고 모든 조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운티 정부에서 지향하는 서티피케이션은 전체 조달의 25%는 로컬 스몰 비즈니스에게 주겠다. 그리고 커뮤니티 어드밴티지 엔터프라이즈에게도 어느 정도 지향하겠다. 그리고 디서블 밸런스 그리고 소셜 엔터프라이즈에게도 주겠다.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연방정부랑 주정부랑 봤을 때 못 보셨던 로컬 스몰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있죠. 로컬 스몰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LA 카운티에 나오는 조달 관련된 부분에서 나는 LA 카운티 안에 위치한 비즈니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티 머니가 LA 카운티 내에 있는 비즈니스에게 투자를 하고 싶은 우대 정책인 거죠. 그러면은 그 로컬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가 그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좀 더 회사가 좀 더 튼튼해지고 또 경제 활성화에 다시 돌아오는 거를 다시 돌아온다는 거를
계획으로 이렇게 로컬 프레퍼런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스몰 비즈니스가 LA 카운티 내에 위치한 스몰 비즈니스여야 된다는 거. 이러한 로컬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비 프레퍼런스가 무려 15%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달을 하실 때 내가 비즈니스가 위치한 정부 기관에도 어떠한 우대 정책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원만 온, 그리고 마이너리티 온, 그리고 디스어드밴티지 온 비즈니스에게도 우대 정책이 있는데요. 우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름이 다르죠. 원만 온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라고. 이렇게 이 말은 LA 카운티에서 지향하는 서티피케이션이 또 별도로 있다라는 거. 저는 LA 카운티 사이트에서 벤더로 등록하셨을 때 아마 자동으로 신청하는 신청하는 아니 아마 등록하시면서 같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서티피케이션 신청까지 다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디세이블 베테랑스 이거는 여전히 베테랑 관련한 서티피케이션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이라는 기관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랑 온 비즈니스에게도 15% 비 프레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엔터프라이즈 프레퍼런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셜 엔터프라이즈 프레퍼런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소셜 기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환경에 기반한 회사이거나 이게 이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적인 회사들에게만 주는 서티피케이션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LA 카운티 캐시미어 아까 그 벤더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얘네들이 설정한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스탠다드가 나와 있으니까 내 회사가 에코 프렌들리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 소셜 엔터프라이즈 서티피케이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이러한 소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게 15% 비 프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LA 시정부는 LA 베븐이라고 해서 최근에 리뉴얼 됐어요. 리뉴얼 돼서 좀 더 편리하고 빨리 보실 수 있게 리뉴얼 되었는데 LA 베븐 웹사이트 가시면은 LAC에서 제공하는 서티피케이션 SBE, LBE 그리고 MBE 이런 서티피케이션을 업체에 등록하시면서 다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거는 스몰 시리에서 나온 서티피케이션 고래는 조달 전체의 25% 스몰 비즈니스에 주겠다라는 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어서 넣었지만 나머지 서티피케이션도 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넘버를 찾지 못해서 넣지 못했어요. 어쨌든 로컬 스몰 비즈니스에게도 우선권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인증서가 있으니까 받으시길 바라고요. LAC에서 시정부의 조달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내 회사가 LAC에 위치하면 이건 필수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그 외에 제가 지금까지 연방, 주, 카운티, 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공공기관들이 정말 많아요. 유틸리티 기업들도 공공기관으로서 gas company, electric company, 그러니까 소셜 에디슨, 워터 디스트릭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거나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LA Unified School District 같은 것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트랜스포테이션 디파트먼트 그리고 에어포트 여러 가지 다른 공공기관들도 따로 별개로 자기의 조달 관련한 모든
조달 관련한 정보들을 각자 개별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어떤 기관이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지를 그걸 보시고 그 기관은 어떻게 공고를 올리는지, 어디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우선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지도 맵을 그리시면 좀 더 빠르게 조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차트가 너무 많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공공기관 외에도 프라이빗 컴퍼니들도 서플라이 다이버시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이버시파이드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에게도 우선으로 조달을 한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펩시콜라 같은 기관에서도 서플라이 다이버시티 프로그램에서 한 기업에게 한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납품을 조달을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스몰 비즈니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는 프로그램으로서 펩시에서도 벤더 포털을 등록을 하고 그 어떤 서비스인지 보고 비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별로 사기업별로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쭉 보여드렸고요. 제가 아는 걸로는 펩시콜라, 존슨앤존슨, 뭐 구글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체이스뱅크 그리고 애플, 스테이플스 이런 모든 사기업 큰 기업들은 토요다 다 이런 서플라이 다이버시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조달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일단 그냥 사기업으로 조달을 먼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이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있고요. 사기업도 스몰 비즈니스 프레퍼런스 프로그램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프루프 하려면은 또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프라이빗 컴퍼니들이 원하는 서티피케이션 인증 기관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회사에 조달을 하고 싶은 회사에서 이 서플라이 다이버시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우선권이 있는지 그 우선권을 따려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따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하이라이트를 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 정부 계약 체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시장 조사는 필수입니다. 시장 조사는 필수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관에 벤더로 등록을 해야 되며 그리고 그 등록을 함에 있어 우대 정책을 이해하고 내 회사가 해당하는 우대 정책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그리고 진행하기에 앞서서 조달 용어를 미리 이해하고 그리고 조달 공고가 올랐을 때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고 포인트 오브 컨택 구매 담당자분들이랑 에게 질문 응답이 왔을 때 빠른 답변과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주는 거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조달 공고는 프로젝트별로 다 다르겠지만 어떤 프로젝트는 비드하기 전에 사전 미팅에 참석해라라는 프리미팅 이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거는 줌으로 미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컨스트럭션 관련한 경우는 건설 쪽에 관련한 것은 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해당 장소에서 프리미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 입찰하기 전에
와서 어떠한 환경인지 어떠한 프로젝트인지 조달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조달 담당자랑 얼굴도 한번 비추고 조달 담당자께 이러이러한 회사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한 그런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 입찰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의무, 비의무 회의가 또 있어요. 그럼 의무, 비의무 회의에 저는 모두 다 참석하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로 인해서 다른 경쟁 벤더 업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상황 파악도 할 수 있고 조달 담당자랑 한 번 더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미팅에서 질문을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아직 나보다 좀 더 큰 규모의 프라임 벤더랑 좋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의무, 비의무 모든 회의에 모두 참석하시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진행하고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스케일에 서비스를 딜리버리 했는지 정확한 깔끔한 마무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매 담당자들끼리도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고 좋게 마무리가 됐으면 관계도 당연히 잘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구매 담당자가 한 번 더 이런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너 한 번 더 해볼래? 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정한 약속대에 잘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무리가 된 후에 2달에서 3달 뒤에 자금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송금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을 끝날 때까지의 충분한 운영 자금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팁이지만 연방정부죠, 이거는. 연방정부 회계 연도가 매년 9월 30일 날 끝나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남은 조달 관련한 버짓을 최대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로 7월에서 9월까지 사이가 조달 공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9월 30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미리 아시면은 한번 좀 더 자주 공고가 오늘은 어떤 게 나왔고 내일은 또 어떤 게 나올지 또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보 조달에 관해서 설명드릴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도 처음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2시간이지만 제가 최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넣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좀 더 아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손성수 여사님께서 Q&A 리드해 주실 건가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정다혜 컨스턴트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 총영사 홈페이지에 올려서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이제 게시판을 보내드리면은 위치를 보내드리면은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채팅창 보니까 제 연락처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PT 자료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PT 자료는 어떻게 나가는 거죠? PT 자료도 저희 그 총영산 홈페이지 게시판에 발표 자료 주신 거를 올려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 마지막 페이지 여기 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주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빨리 답변해 드릴 수 있고 전화는 제가 미팅 중에 있으면 못 받을 수가 있어서 이왕이면은 이메일로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GSA 등록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는 업체들에게 연락을 받곤 하는데 해주실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대행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옆에서 가이드와 어드바이스 드릴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찾아드리고 같이 논의하고 그냥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근데 대신 대행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스몰 비즈니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유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만 하나요? 라고 하는데요. 연방정부는 스몰 비즈니스 인증을 받으려면 시민권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정부나 카운티나 시리인 경우에는 제가 아는 걸로는 그 영주권자여도 괜찮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너의 스테러스 관련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위주로 목표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같이 알아봐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따로 연락 주시면은 같이 제가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대로 이제 12시 다 됐고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 해서 이해를 못하셨다는 분들은 저에게 또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른 세미나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